고등학교 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을 꿈꿨는데 막상 살아보니 완벽한 커플이란 것도 결국 포장지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제게 운 좋다고 했지만 그 행운의 실체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해보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와 제 아내 지연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귄 흔히 말하는 고딩 커플이었고 어느덧 9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유치했던 고등학교 댄스 파티였어요. 사실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던 그런 행사였죠. 사람들은 늘 우리를 완벽한 커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서로의 꿈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학업에 집중해서 법대에 진학하고 훗날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였고, 지연이는 연예계에서 성공한 배우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살짝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판례집과 로스쿨 준비에 파묻혀 있을 테고 그녀는 전국을 돌며 오디션을 보러 다닐 테니까요. 지연이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건강 문제로 중학교 시절에 1년 휴학한 적이 있어서 학년은 제 아래였어요. 왜 그런지는 아무리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을 떠나 지방에 있는 로스쿨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둘은 장거리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아요. 누구나 말하죠. 장거리 연애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매일 밤 통화했고 명절이나 생일엔 꼭 서울로 돌아와 그녀를 찾았죠. 가끔은 그녀가 바쁘다며 통화를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지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럽으로 연기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의 장거리도 힘든데 대륙 하나를 사이에 둔 연애라니요. 당연히 걱정됐죠. 하지만 지연은 수많은 통화와 매일 밤 영상통화를 약속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그녀는 유럽에서 배우의 꿈을 쫓았고 저는 서울에 남아 로스쿨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저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엔 물론 여성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연애는 사치였거든요. 로스쿨 졸업시험, 변호사 시험까지. 제 앞에는 풀어야 할 인생의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몇 년이 훌쩍 지나 저는 서울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중견 로펌에 입사했죠. 담당 업무는 기업 계약서 검토. 흥미롭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유럽에서 돌아와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지만 오디션에 줄줄이 낙방하며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는 결국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는 오래 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저는 로펌에서 조금씩 승진의 계단을 밟아갔고 지연은 가끔 웹드라마 조연이나 CF 단역 같은 일거리를 구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원룸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이후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비싸긴 했지만 제 안정된 직장과 신용으로 겨우겨우 대출을 받아 입주했죠. 그런데 불행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회사 대표가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이었어요.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빚도 있었고 대출 상환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제대로 막지 않으면 집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지연에게 털어놨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 후 함께 앉아 머리를 맞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죠. 가전제품을 팔까?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심지어는 편의점 알바나 패스트푸드 주방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는 역부족이었죠. 가라앉는 배에 밴드를 붙이는 격이랄까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이자 납입일이 임박할수록 마음속 압박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믿기 힘든 소식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모 방송사에서 비밀리에 드라마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아직 공개할 수는 없고 계약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솔직히 좀 수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땐 절박했으니까요. 의심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연은 점점 더 많은 출연 경력을 쌓아갔어요. 처음엔 작은 역할이었지만 갈수록 출연 횟수도 많아지고 한동안은 대출 이자도 그녀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죠. 드라마 쪽은 워낙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지연이 촬영 중인 작품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스포일러 유출이 큰 문제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월급만큼은 충분했어요. 덕분에 대출 이자도 문제없이 내고 있었고 우리 삶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했죠. 그때는 정말 거짓된 평화라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줄고 대화도 줄었죠. 부부라기보다 예전의 연애 감정이 식은 동거인 같았어요. 6개월 정도는 큰 탈 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젠 이자 날짜에 떨지 않아도 됐고 밤마다 집을 잃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법률 사무소에 재취업하게 됐어요. 이전보다 작지만 서민 법률 구조나 공익 소송에 집중하는 곳이었어요. 연봉은 줄었지만 오히려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기분에 마음은 가벼웠어요. 한편 지연의 경력도 빠르게 쌓여갔어요. 그녀의 수입은 해마다 늘었고 비싼 옷도 입고 명품 가방도 슬쩍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촬영 스케줄이 바빠라는 말뿐.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집을 지탱하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며 애써 눈을 감고 넘겼습니다. 저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했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며 자기관리에 집중하던 때였거든요. 식단을 바꾸고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연도 변했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도 연예인처럼 차려입고 외출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데이트도 서로를 만지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꾸미고 나가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방송 쪽은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지만 진짜 무대는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스토리는 쉽게 못 나올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해 내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속에 새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엔 내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그 봉투 안에는 도저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지연이 있었어요. 조명이 흐릿한 고급 룸살롱 같아 보이는 곳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처음엔 정신이 멍해졌어요. 설마 이건 무슨 장난이겠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어요. 사진도 완전히 선명한 건 아니었고 혹시 비슷한 사람을 지연이라고 오해한 건 아닐까 싶었죠. 이건 오해야. 그냥 누군가 장난친 거야.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내 안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결국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 로펌에서 공익소송으로 받았던 소액수당을 조금 모아두었던 터라 그 돈으로 사설 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룸살롱을 기웃거릴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마음속으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부족했죠. 그리고 혹시나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거라면 지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확실한 증거 없인 절대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탐정 비용이 싼 건 아니었지만 그는 정말 철저하게 일했어요. 사진의 출처를 추적하고 관련 장소와 사람들을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정밀 보고서를 제게 전달했죠. 보고서엔 고화질 사진 여러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거기엔 어떤 의심도 불가능한 명확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 9년 동안 내 곁을 지켜온 그 여자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비공개 커플 전용 고급 룸살롱에서 실질적인 메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거기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목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어요. 명치 아래가 얼음물에 흠뻑 젖은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9년의 결혼 생활, 대출금 다 갚고 나면 아이도 낳자고 이야기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함께 울고 웃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그녀가 어떻게 결국 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켜두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워져 올 즈음 지연이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 시간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그건 분명한 위험 신호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돌아서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있다는 말, 그땐 참 절절히 느꼈죠. 제 바지 주머니 안엔 그녀의 진실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지연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왜 강남 그 비밀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녀는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순간 눈이 커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데서 일한 적 없어. 누가 그런 얘기했어?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녀는 마치 제가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목끝까지 차오르려는 걸 겨우 삼키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부정했어요. 내가 미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절 쳐다보았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 또 한 장 확인할 때마다 그녀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마치 온몸에서 후끈후끈 열처럼 번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때서야 어떤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뜻밖이었죠. 거짓말이나 화를 내는 대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지키려고 그런 거야. 대출금 우리 살려고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자기한텐 말 못했어.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어.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제 가슴 속 배신의 경고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날 실망시킬까봐 무서웠다는 게 날 배신할 이유가 될 순 없어. 그녀의 사과는 부러진 뼈에 밴드를 붙인 느낌이었어요. 하나도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팠죠.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상처 주려던 게 아니야. 몰랐어. 이렇게 들킬 줄도 몰랐고 그냥 우리 둘 다 무너지는 게 싫었어.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어떤 핑계로도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 안 그만뒀는데? 나 새 직장 생긴 지 몇 달은 됐잖아. 우린 둘이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잖아.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사실 그때쯤이면 저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명품 브랜드 옷들, 집 안곳곳에 놓인 비싼 인테리어 소품들, 끝도 없이 쌓여있는 그녀의 옷과 구두, 가방들. 나는 왜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그제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진실이 복부를 강타하듯 밀려들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수박한 꿈을 품은 배우 지망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돈 많고 외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고급 유흥의 상징,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차오른 질문 하나가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그거 즐거웠어? 그 돈, 그 인기, 그 생활 자체가 좋았던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만두면 돼? 전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신뢰가 부서진 관계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우린 마치 무너져가는 결혼이라는 폐허 속에서 말없이 서 있는 두 개의 조각상이었어요. 기적 같은 뭔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싸구려 드라마 한 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침묵을 깼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내일 당장 그만둘게. 그녀를 차갑게 내쫓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땐 그래야 옳았던 거예요. 정말 입 밖으로 이혼하자라는 말이 거기까지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를 끝내 내뱉지 못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숙이 얽혀 있었기에 차마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클럽에 따라갔어요. 정말 그만두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지연이 그 업소의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섰고 그가 짓는 비웃는 듯한 표정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의 10대 시절로 돌아가 보자는 생각이었죠. 어릴 적처럼 서로 장난치고 괜히 싸우고 웃고 떠들고 잠깐이나마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한때 다녔던 그 비밀성 클럽 덕분에 우리는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제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늘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왔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켰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제 앞에서 직접 그만뒀고 이제 우리에겐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일주일이 지나고 지연은 새로운 일을 찾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제가 근무하던 로펌에서 대규모 소송 사건 하나를 맡기게 되었어요. 지방에 위치한 청소년 보호센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었고 금액도 억 단위로 커서 회사 내에서도 관심이 큰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시 장거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제 겨우 균형을 잡은 참이었고 멀어지면 또다시 금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담담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잘 다녀와. 그 말을 믿고 저는 결국 출장을 수락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그녀와 나눈 마지막 인사는 포옹, 입맞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했죠. 비행기를 타는 내내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아내를 믿어도 될까 하는 불안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믿기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누군가 보기엔 어리석은 선택일지 몰라도요. 하지만 삶이란 게 늘 그렇듯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꼭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머피의 법칙,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이 저를 끝까지 시험해보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가 아직 진짜로 강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르죠.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법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재활 방향을 찾아주는 일이었는데 지금껏 제가 원하던 진짜 사람을 위한 법률에 가까웠어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밤이면 지연에게 꼭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늘 반갑게 받아줬고 목소리도 밝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직하느라 바빴어. 장 보러 갔는데 늦었어. 그녀는 늘 설명을 했고 저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이는 바로 예전에 내게 사진을 보냈던 그 익명의 사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고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 모처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주는 정말 시간이 안 가더군요. 불안, 분노,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고 저는 업무를 마치고 오후 5시에 바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도착은 조금 일렀고 메뉴판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걸 주문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솔직히 말하자면 배는 전혀 고프지 않았어요. 생각은 온통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려줄지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제 시선은 온통 또 한 번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그 낯선 손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오후 6시쯤 식당 문이 열리고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란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 자리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소영이에요. 지수 씨 남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입에서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고 곧바로 저는 물었어요. 그 사진들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거죠? 소영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클럽에서 일했어요. 사실 저는 지연 씨보다 먼저 들어가서 꽤 오래 일했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제가 교육도 도왔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았지만 서로 고민도 자주 나누고 가끔은 언니 동생처럼 지내기도 했죠. 그녀는 제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핀 뒤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땐 제 일자리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순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불안, 기대, 그리고 두려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죠. 소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수 씨와 저는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어요. 휴식 시간도 자주 겹쳤고요. 제가 먼저 그곳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나중에 들어왔죠. 처음엔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혹시 이런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냐고 내가 물었을 때마다 그녀는 늘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신입교육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 고민도 나누면서 언니 동생처럼 지냈죠. 나이는 지연 씨가 조금 많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조용히 퇴근하던 사람이 점점 더 손님들과 친해지고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근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곤 했어요. 조용했고 대화도 적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도 자주 얘기하고 직원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졌어요. 그런 업장 특성상 치장하는 건 당연하긴 했지만 지수 씨는 수준이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근무를 마친 그녀가 저에게 같이 근처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술도 좀 마셨고 그녀는 제법 취했지만 전 다음날 일이 있어 조금만 마셨죠. 소영은 지연이 너무 취한 상태라 그녀를 무작정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 끝까지 함께 택시에 동승의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고 했죠. 그 돌아가는 길 지연이 조용히 물었답니다. 언니는 왜 거기서 일해요? 소영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대요.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자 지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도 집 대출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하지만 술이 좀 더 돌았던 걸까요? 잠시 후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했어요. 사실 이 생활이 편하더라. 돈도 잘 벌리고 명품도 맘껏 사고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날 밤의 결정적 장면, 소영의 말에 의하면 지연은 자기 모르게 이런 말을 했대요. 언니 목소리 우리 남편이랑 진짜 비슷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그제야 지연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고 그게 저일 수도 있다고 직감한 거죠. 그래서 소영은 몰래 사진을 찍고 SNS 계정을 뒤져 제 근무처를 알아낸 뒤 직접 봉투를 제 사무실 책상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과 대면했던 장면이 머릿속을 계속 되감기처럼 떠올랐죠. 처음엔 우리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해 계속한 거잖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그걸 무시하고 약하고 순진했던 제 자신에 대한 후회였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본 소영은 잠시 말없이 기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식당을 떠났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중 등기로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지연, 그녀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서류엔 저에 대한 온갖 황당한 주장이 적혀 있었어요.
폭언, 방임, 심지어 외도까지, 심지어 소영과 식당에서 함께 있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연은 계속 제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젠 더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SNS를 통한 온갖 비방과 명예훼손, 그리고 아내의 소송 선제 공격까지 더해졌지만 전 확신했어요. 그녀가 주장하는 모든 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에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해둔 자료들을 정리하고 핸드폰과 노트북에도 이중 백업을 해뒀어요.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반격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성공을 날렸다면 이제 제 차례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줄 수 있겠냐고. 지연은 제가 소영과 주고받은 대화 일부를 캡처해 저를 외도와 부당행위의 가해자처럼 꾸며서 고소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밤 소영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날짜만 알려주세요. 저는 그녀에게 다음 달로 예정된 이혼 조정기일을 전달했고 그날 밤 서류들을 밤새 정리하며 최종 대면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지연과 마주하기 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을 픽업해서 함께 법원으로 향했고 그녀는 미리 조용히 방청석에 앉았어요. 지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날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면 전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제 변호사도 도착했고 우리는 간단히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5분쯤 늦게 지연이 화려한 옷차림의 친척들과 함께 등장했어요. 그 옆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고 지연을 쏙 빼닮은 어린 여자아이도 동행했죠.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이질감과 싸늘한 직감이 올라왔습니다. 몇 분 후 담당 판사님이 들어오셨고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연 측 변호사가 일어났고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어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와 강압적인 태도를 당했고 심지어 생계 활동을 방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나리오라도 짠 듯이 저를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된 직후부터 아내를 무시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해자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피고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히 소설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 없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이 계획조차 세운 적이 없었고 그녀 옆에 앉은 그 여자아이는 대략 11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 제가 그녀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넌 2살이 많은데 학년은 나보다 낮았어? 그녀는 그때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녀는 학생 시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출산 후에 다시 복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저보다 낮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친정의 도움으로 숨기고 키워오다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과거를 숨겼는지, 왜 항상 비밀이 많았는지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아이 계획조차 없었고 심지어 그녀 옆에 앉은 그 여자아이는 대략 11살쯤 되어 보였어요. 순간 고등학교 시절 제가 왜 넌 2살이 많은데 학년은 나보다 낮았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녀는 임신을 숨기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던 거였어요. 수년 동안 우리는 서로 비밀 없는 사이라 믿었는데 그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젖어 있을 틈도 없었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싸움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우리 쪽 발언 차례가 되었고 저희 변호사가 일어서서 판사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떤 외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 측이 제출한 사진과 주장 모두 그 내용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상대 측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물 A, B, C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대 측은 스스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클럽 근무를 지속했고 이를 숨기며 남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측은 사생활을 숨겼을 뿐 아니라 저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한 박자 멈춘 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대 측이 금전적으로 자립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증거물 D에 따르면 상대 측은 현재 수입이 있는 상태이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상대 측이 이를 부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은행 계좌 내역을 직접 제출하길 요청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그간 진실을 모르고 거짓 속에서 이용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전적 손실 없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재판장님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판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법정 안의 공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증거물 D는 사설 탐정이 직접 수집한 자료로 지연이 불과 일주일 전 고급 커플 클럽에서 근무 중인 모습이 고화질 사진으로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명품 옷과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경제적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연의 가족들도 서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전 조용히 작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며 조금은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던 것도,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제 책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결정타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어요. 증인 신청 있습니다. 소영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지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얘졌고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참았던 만족감이 그 순간 피어나듯 퍼졌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따라 소영은 차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연과 같은 클럽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본 지연의 행동들, 명품을 자랑하던 태도, 남편에게 클럽 근무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술김에 자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던 고백까지 그 모든 걸 정확히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영 씨, 혹시 피고와 함께 촬영된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영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지연 씨가 어떤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였고요. 그 당시 저는 이미 그 클럽을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저희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녹음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넘어갈 거라고 착각했었다는 거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가감없는 진실이 그대로 공개된 상황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판사님이 지연 측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양측 모두 이 자료, 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을 마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 지연이 울부짖거나 억지를 부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연의 변호사와 가족들조차 그녀를 안타깝게 혹은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잠시 후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원고 측의 청구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합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합니다. 양측은 오늘부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로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법정을 나서며 속으로 웃음을 참기 바빴습니다. 마치 편의점 마지막 사탕 하나를 몰래 집어든 꼬마아이처럼 지연과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볼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을 돌아보면 씁쓸한 감정보다 달콤한 해방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딱 하나 씁쓸했던 건 그녀에게 내 청춘의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설 탐정. 그는 그저 증거를 모아준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거짓말의 무덤에서 꺼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남편 구조 노벨상 같은 게 있다면 그 상은 무조건 그에게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깜짝 방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던 시간이었고 저녁 노을이 집 외벽을 스치며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차고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고 집 안은 마치 숨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안방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낫지 않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선 최악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죠. 참을 수 없는 충격에 발걸음이 얼어붙었지만 예전의 분노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심호흡을 가다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요. 거실로 나와 천천히 방을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언제부터 날 속여온 걸까? 그러다 문득 그들이 한창 그 분위기에 빠져 있을 타이밍에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성적 루틴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에 아직은 그 정점에 이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집 반대편에 위치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발소리나 물소리를 들을까 걱정되었지만 이쪽은 방과 거리가 멀어 거의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날은 원래 그녀와 함께 저녁 먹고 영화를 보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 그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어떤 음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속이 울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팬트리 구석에 놓인 팝콘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극장에서 먹던 그 팝콘과 같은 브랜드였죠. 손에 들고도 망설였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조차. 이 순간엔 견디기 힘들 만큼 씁쓸하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 상자를 조용히 다시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거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불 꺼진 방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우리 둘만의 성처럼 느껴졌던 공간이었죠.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붙이고 비가 오던 날 테라스에 둘이 앉아 웃던 그 기억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추억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숨긴 수많은 그림자들이 겹겹이 드리워진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도
붙들고 싶지도 않다는 거요. 아무리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이미 부서진 믿음은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가 있는 그 방 앞에서 말도 눈물도 분노도 꺼내지 않았죠. 그저 내 방으로 돌아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서류들을 꺼내고 가방에 하나씩 정리해 넣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잃은 시간을 복구할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내는 건 오로지 내 몫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한마디만 남겼죠. 이제 나부터 살아보려고 해.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고 지연은 양육권과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영 씨는 끝까지 증인으로서 함께해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시간은 흘러 나는 다시 법률 사무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어요. 밤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무너졌던 감정의 잔해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흉기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말이면 혼자 근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조용한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보단 나 자신과 천천히 다시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상담을 요청하러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자존감 상실. 그 아이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졌죠. 나는 조용히 아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내가 겪는 혼란도 언젠가 끝나. 그리고 너는 그 누구보다 강해질 거야.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연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결코 지우고 싶은 과거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 사랑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이 온다면, 그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